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이입니다. 오늘은 은희경 작가의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경 작가님은 소설가이며 수필가인데요.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부문의 이중주가 당선되면서 등단했고 같은 해 첫 장편소설 새해 선물로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를 비롯한 다수가 있고 그중 타인에게 말 걸기는 베스트 극장으로 영상화되었고 이상문학상을 비롯하여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필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일은 또 못 버린 물건들이라는 산문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글에서 작가님은 살고 있었던 집에는 늘 엄마의 흔적과 기억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이사한 집은 이미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 번도 다녀가신 적이 없으므로 아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랬을 것이라 추측하며 엄마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저와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일. 은희경. 나는 4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20여 년 만에 이사여서 옛집과 작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집안 구석구석 처박혀 있던 오래된 물건들이 그 집에서 살아낸 세월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했고 버릴 물건과 아닌 물건을 가리다 보면 어느샌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추억에 잠겨 있곤 했다. 정리가 마무리될 쯤엔 을의 술상을 차려야 했다. 하지만 정든 집과 작별하는 일에 호들갑을 떨었던 마음이 무색할 만큼 새 집에도 금방 적응했다. 그 무렵 엄마 생각을 많이 했다. 돌아가신 뒤로 가장 많이 떠올렸던 것 같다. 엄마가 와보지 못한 나의 집은 처음이었으니까. 신문물에 관심이 많은 엄마는 아마 새 집의 자동 환기 시스템과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같은 기능을 좋아했을 것이다.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유행을 앞서가는 물건들이 꽤 있었다. 쿠쿠나 코끼리 밥솥 이전에 주부들의 선망이었던 대만제 전기밥솥, 요리 강습에서 구입한 미니 제빵기 등등.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다녀온 엄마가 서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며 쓰레기통 안에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흡족하게 바라보던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뭐든 주도하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엄마는 분명 이사온 집의 가구 배치나 새로 들이는 물건에 대해 참견하느라 나와 말다툼을 벌였을 것이다. 이따금 나의 집에 들릴 때마다 엄마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곤 했다. 자고로 물건이란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써야 편하다며 마트에서 커다란 접착 후크를 사와 집안 곳곳에 열쇠와 행주 등을 줄줄이 걸어놓는가 하면 발수건을 따로 써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상호나 단체명이 커다랗게 박힌 기념품 수건을 찾아내서는 나의 고급 바스타올 옆에 나란히 걸어두고 떠났던 것이다. 엄마를 배웅한 뒤 나는 투덜대며 그릇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주방벽에 걸린 병따개와 청소소를 서랍 속으로 집어넣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소한 분란과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결론은 늘 정해져 있다. 내가 오죽 잘 알아서 잘 했겠냐 이다. 새 집에 와서도 옥신각신 했겠지만 결국은 나를 믿어주었을 것이다. 결국은 다 잘했다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며 맏딸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동시에 나를 그 명예와 멍에 안에 가두었을 것이다. 새집에서 나는 그런 회상의 방식으로 내내 엄마를 그리워했다. 집안에서만이 아니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 식당과 상가를 기웃거리면서도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좋아했을 음식, 엄마가 즐겼을 풍경, 엄마가 반겼을 대형마트와 극장 같은 주변 시설들. 눈썰미가 좋아 디테일을 놓치는 법이 없고 또 재치 있는 논평을 잘하는 엄마가 내게 던졌을 법한 말들을 떠올렸으며 그때의 의기양양한 엄마 표정을 상상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 서울로 대학을 온 19살부터 엄마로부터 독립했다고 생각했지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줄곧 엄마를 의식했고 엄마의 범주 안에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새로운 장소나 여행지에 갈 때마다 그곳에 엄마가 있다면 분명 이랬을 거라고 떠올리게 되는 일. 그것은 엄마가 그 장소를 즐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만은 아니었다. 나를 믿어주었던 엄마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상실의 실감이었다. 어느 시기부터 내 쪽에서 엄마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나는 언제까지고 엄마에게 마음 한구석을 의지하고 있는 어린 딸이었던 것이다. 오래전 나는 여성지에서 배우 박원숙 씨와 대담을 한 적이 있다. 엄마가 좋아하는 배우였기 때문이었는데 예상대로 엄마는 내가 제법 유명한 사람이 된 모양이라고 기뻐했다. 엄마는 TV 드라마는 물론이고 개그 프로그램, 연예인의 가십 모두 좋아했는데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 영화제 시상식에 초대한 적이 있었다. 내가 그 상의 심사위원이었던 덕분이다. 엄마를 모시고 그 자리에 함께 갔던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엄마는 그토록 좋아하는 많은 배우를 다 제쳐놓고 심사위원석에 있는 나를 보기 위해 계속해서 두리번거렸다 한다. 그 배우들보다는 그처럼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에 끼어앉은 나를 보고 싶은 거였다. 그런 와중에도 볼 건 다 보았고 정우성 배우가 단연 최고라 해서 끄덕끄덕이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이란 게 있다. 장한 어머니라니 네이밍만으로도 21세기에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만 하다. 또 사람을 키우는 일은 부모가 함께 하는 일인데 칭송함으로써 강요되는 모성이라는 개념 뒤에는 어떤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실제로 한 작가가 그 이유로 상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이 공감하던 차에 나의 엄마에게 그 상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물론 고맙게 냉큼 받았다. 칠순의 엄마가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상. 그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받는 어떤 문학상보다 탐나는 상이었으므로 사회적 편견에 저항해야 한다는 소신 따위 쉽게 변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얄팍한 작가라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부터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지방 도시에 혼자 살고 있던 엄마는 시상식 전날 흥분될 얼굴로 상경했다. 나는 모처럼 새 옷과 구두를 사드렸고 네일숍에도 함께 갔다. 손을 맡기고 엄마는 평생 스스로 해온 매니큐어를 전문가가 해준다는 점 때문에 아니라 누군가가 손을 잡아준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며 어색해했다. 시상식이 오전이라서 미용실에는 하루 전날 가야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다 헝클어질 거라고 하자
엎드려 자면 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날 대기실에 앉아있는 엄마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 상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무용 등 여러 문화 분야에 주어지는 상이었고 수상자들은 모두 예술가인 자식들과 함께 참석했다. 리허설 때 소개 영상을 보며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나 예술가 본인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여럿이었다. 수상자들이 자식을 뒷바라지한 사연 또한 역경을 이겨낸 에피소드 위주로 편집돼 있었다. 거기 비하면 엄마가 나를 예술가로 키운 데에 특별한 고생담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이 엄마가 그 자리를 불편해한 이유였다.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냐 라고 속삭이는 엄마에게 나는 말했다. 엄마, 작가가 되도록 나를 내버려 뒀잖아. 그게 얼마나 큰 뒷바라지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그때 어쩐지 목이 메었다. 작가한테는 반대도 방해도 하지 않고 가만히 혼자 두는 게 제일 큰 뒷바라지야 라고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딸이라고 차별을 받은 기억이 없다. 내가 그를 깨우치자마자 엄마는 소년소녀 세계 문학전집을 할부로 들여놓았다. 얼굴이 까만 시골 아이였던 나에게 레이스깃이 달린 원피스를 입혀 도시에서 열리는 백일장 대회에 데려갔다. 내가 대학생일 때는 서울에서는 개나 소나 다 신었다는 부츠를 우리 희경이만 없다고 호소해 아빠에게서 얻어낸 돈을 붙여주었다. 여자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학원 진학을 누구보다 지지했다. 실은 취직이 어려워서 대학원이라도 가야 했던 게 현실이었지만 무엇보다 엄마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과 일에 지쳐있던 내가 30대 중반에 소설을 써보겠다고 혼자 길 떠날 결심을 했을 때 애들은 어쩌고 라든가 아줌마가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빠의 도움으로 얻은 리조트 방에 혼자 찾아와 내가 끼적거리고 있던 글을 읽어주었다. 사투리를 살려서 쓴 그 문장을 엄마가 하도 어색하게 낭독하는 바람에 그때 이후 나는 소설의 표준어만 쓰고 있다. 그리고 어렵사리 신춘문예에 당선됐는데도 청탁이 전혀 없어 좌절한 내가 장편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노인 불교대학의 연주를 이용해서 외딴절에 방을 구해준 것도 엄마이다. 얼마 전 나는 모임에 나가서 술을 많이 마셨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이어서 그랬는지 기분 좋은 모임은 아니었다. 익숙했던 사람들이 낯설고 나 혼자만 그들의 화제에 끼어들지 못하는 기분이었다. 제풀에 외로워져서 과음을 했던 것 같다. 집에 돌아와 혼자 몇 잔을 더 마시고 취한 채 잠들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손가락에 엄마의 유품인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술김에 그 반지를 찾아 끼고 잔 모양이었다. 외롭다고 엄마를 찾다니 태행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그 반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부 동반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아빠가 선물한 것이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된 첫 해였으니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지 알 수 있다. 금은방에 가져가 세척을 해봤지만 낡은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만큼 엄마가 많이 끼웠던 반지이기도 하다. 링의 절단 부분은 손가락이 잘 붙는 엄마가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이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아끼던 폐물을 다 팔아 썼지만 그 반지만은 끝까지 갖고 있어서 유품이 되었다. 손이 예쁘다고 자랑하곤 했던 엄마와 달리 나는 손이 투박한 한편으로 손가락이 잘 붙는 엄마의 체질은 또 물려받은 터라
반지를 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지는 가끔 낀다. 주로 잠들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더 강해지고 싶은 때, 외로움 따위는 인간의 천분이라고 나를 설득하면서 쿤데라의 잃어버린 편지들이란 소설의 시작 부분을 한때 좋아했었다. 체코의 공산당 당수 고트발트가 프라하 광장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던 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다. 곁에 서 있던 자상한 동지 클레멘티스가 자신의 모자를 벗어 고트발트에게 씌워주었다. 그 모자를 쓴 고트발트의 사진은 수십만 장 찍혀서 교과서에 실리고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몇 년 뒤 클레멘티스는 반역자로 고발돼 교수형에 처해졌다. 당의 선전부는 그를 기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모든 사진에서 그를 지워버렸다. 클레멘티스라는 존재는 공식적으로 영구히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은 고트발트 머리 위에 얹혀진 그의 모자뿐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쿤데라식의 아이러니이다. 그리고 아마 죽은 사람이 기억되는 가장 기이한 방식 중 하나일 것 같다. 죽은 사람은 무엇으로 기억될까? 내가 쓴 소설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다. 머리를 빗다가 문득 브러쉬에 죽은 남편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빼내 손가락에 말아보는 아내. 외국 여행에서 엽서를 보냈는데 그 사이 수신인인 남자가 죽은 걸 알고 그 엽서를 되찾기 위해 우체국에 전화를 거는 여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신발장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새 운동화를 신어보며 어쩐지 발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남자. 하지만 이제는 떠나간 사람을 기억하는 일을 슬프게 쓰고 싶지 않다. 반지를 끼고 잠드는 날의 생각이다.